영화 포리스트 검프에 보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포리스트가 탁구를 시작하게 되죠. 결국에는 미국의 탁구 대표 선수가 돼서 중국에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스포츠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먼저 포리스트 검프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핑퐁 외교, 데탕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길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관계 정상화를 원했던 것일까? 1953년 스탈린이 죽고 난 후에 소련에서는 스탈린 격하 운동이 있었죠. 1956년 소련의 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그리고 평화 공존 노선을 표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조금 불안불안하게 여기게 됐는데요. 그리고 1959년에 원래 소련이 중국에 원자폭탄 기술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련이 인도 쪽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도 많은 국경 분쟁을 겪게 되죠. 그리고 1968년 우리에게 프라하의 봉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련의 체코 침공이 있었죠. 그걸 쭉 보면서 중국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련한테 언제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런 식으로 중국과 소련 사이의 균열을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딱 예의주시하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닉슨 대통령입니다. 196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던 닉슨 대통령이 67년 외교 전문 잡지인 Foreign Affairs에 글을 싣는데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글을 싣게 됩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도 이걸 눈여겨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닉슨 대통령과 중국 사이 어떤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사임을 하긴 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지내고 또 외교 감각만큼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죠. 참으로 놀라운 것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대땅들을 생각했다는 점인데요. 50년대 닉슨 대통령은 그야말로 반공주의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던 나라였죠. 한국전쟁에서 이걸 침략전쟁으로 규정을 했는데도 북한과 함께 싸웠다는 것도 국제적인 이미지 실추가 있었고요. 케네디 행정부나 존슨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외교부의 권한이라든지 기능을 완전히 말살시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혁명 외교의 광풍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게 했고요. 그리고 이 문화혁명 세력, 홍위병 세력들이 중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외교 공간이라든지 대표부 이런 곳들을 마구 침입하고 또 방화를 저지르고 그리고 외교관들을 조리돌림까지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67년에 있었던 주중 영국 대표부의 방화를 저지른 일입니다. 외교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외교관이라는 신분은 어찌됐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방화를 저지르고 폭력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중국은 외교가 거의 파탄이 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마오쩌둥도 이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자각을 했죠. 더군다나 소련과의 사이가 계속 나빠지고 있고 비비런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구세주처럼 기회가 옵니다. 바로 닉슨 대통령의 당선이죠. 미국은 미국대로 이 중국을 이용해서 소련을 견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1971년 나고야에서 열렸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중국이 미국 대표 선수단에게 중국으로 와서 친선 경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또 미국 측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중국 하면은 탁구 정말 잘하잖아요. 그때도 이미 세계 챔피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친선 경기를 명분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어질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밑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해 여름에 키신저가 몰래 방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2년 2월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외교에 스포츠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 스포츠를 어떤 식으로 외교에 이용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큰 국제 대회를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큰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또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정말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을 육성을 해내고 이 사람들이 국제 경기에 가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사람들의 나라도 함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 냉전 시기에 동독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죠. 물론 이 두 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선진국에서 혹은 부자 나라에서 많이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게 흑자가 나서가 아니라 한번 이런 큰 경기를 치르고 나면은 부가적인 효과들이 워낙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스포츠 외교가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핑퐁 외교,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외교도 있습니다. 사실 인도 파키스탄 하면은 앙숙 중에 앙숙이죠. 1947년 분리 독립을 하면서 국경 갈등도 있고요. 또 종교 갈등도 있죠. 인도가 힌두교라면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고, 그리고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도 있고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전쟁을 3번이나 치렀던 앙숙입니다. 근데 1986년에 인도가 국경 지역으로 군을 배치를 해요. 파키스탄 측에서는 발끈해서 핵무기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무시무시하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가 두 국가가 합의를 하고 군을 전부 빼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파키스탄 대통령이 우리 화해 기념으로 운동이나 한번 할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뭐냐? 인도와 파키스탄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크리켓입니다. 야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야구 방망이 말고 약간 빨래 방망이 같은 거 들고 하는 경기 있죠. 1987년에는 이 크리켓 월드컵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함께 공동 개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혹은 갈등이 있을 때 종종 이 크리켓 외교를 이용하곤 합니다. 남아공의 케이스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1960년대에 이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는데요. 경제 제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제재도 가했습니다.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같은 그런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였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뉴질랜드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럭비 경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반발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뉴질랜드가 참가할 수 없게 해달라고 IOC에 요구를 합니다. 근데 IOC가 이 요구를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몬트리올 올림픽에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가 보이콧을 했어요. 결국 이 아파르트헤이트가 파기가 되고 또 남아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운동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올림픽이 바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확실히 그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고 또 화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아주 중요한 국가로 어필을 하게 됐죠. 1964년 도쿄올림픽도 비슷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국가였던 낙인이 찍혔던 일본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복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스포츠 외교에 기만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었죠. 그 당시에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올림픽을 치렀던 히틀러와 독일에 기만을 당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로 인해서 이 스포츠 경기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1956년 헝가리에서 반스탈린 반소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소련이 탱크를 몰고 부다페스트로 진격을 하죠. 그해 12월에 멜버른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헝가리의 수구 선수들이 하필이면 소련의 선수들과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수구가 동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운동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헝가리는 그 중에서도 정말 탑급의 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기를 치르고 자도르라는 헝가리 선수가
피를 흘리면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것이 있습니다. 자도루 선수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때 우리는 물 위에서도 싸우고 물 밑에서도 싸웠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 경기는 헝가리가 이겼고요. 헝가리가 멜버른 올림픽에서 수구 금메달을 따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주인공인 자도루 선수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축구 전쟁도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불법 월경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등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요. 1970년 월드컵 본선 경기 티켓을 놓고 3차례의 예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팬들끼리 싸움이 나고 유혈 사태로 번지기도 하고요. 엘살바도르의 여성 팬이 자신의 팀이 패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정말 대대적으로 치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예선 경기였던 6월 27일 경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7월 14일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전쟁이 계속됐었죠. 예전에 조지 오웰이 스포팅 스피릿이라는 짧은 에세이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포츠 정신과 이것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참 우스운 일이다 라면서 약간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현대 스포츠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기기 위한 어떤 경쟁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큰 국제 경기를 보면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 보인다라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죠. 확실히 이런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국가주의적인 혹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튀어나오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왜 스가 총리와 일본 정부는 이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가을에 총선이 있는데 스가 총리가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총리직을 이어나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사실은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 올림픽을 일본이 맘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올림픽 경기를 주관하는 것은 IOC거든요. 개최국은 이 IOC에 서비스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IOC와 이 개최국은 이 계약서 같은 걸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IOC에만 있습니다. 즉 올림픽을 취소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OC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토마스 바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IOC도 마찬가지로 중계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재해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올림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에 올림픽이 취소된 경우가 3번 있었는데요. 모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죠. 일본이 이 코로나19를 이유를 대면서 취소를 하겠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법적인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한마디로 코가 깨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스가 총리의 어떤 국내적인 정치 욕심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인 이유,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국제정치적인 시각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폐막식 당시에 이 아베 총리가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깜짝 등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올림픽이라는 것이 도시 단위로 개최가 되는 것인데 국가의 총리가 나서서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일이었죠. 그만큼 이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장기 경제 불황에서 일본이 벗어났다라는 점을 어필을 하고 싶었고요.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이 상흔들을 모두 씻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으로써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일본이 가져간다라는 것도 어필을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어떻게 보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거든요. 만약에 베이징이 2022년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치른 유일한 도시가 됩니다. 코로나를 완벽하게 극복했다라고 중국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마도 동계올림픽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왠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와 항상 좋은 관계만은 아니었던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오랜 시간 동안 올림픽을 꿈꿔왔던 많은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기왕 시작한 거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올림픽 치르고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스포츠 외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